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금융,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해가지고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테이퍼링, 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금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여태까지의 기준금리의 추이가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을 뵀던 거 기억나시죠? 하다 보니까 고성장 시기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성장 시기에 돌입하다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어때요?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제로금리까지 내려가게 됐고요. 돈이 쉬워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생각해요. 그 받은 돈 가지고 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부동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 3, 4년 동안 특히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두 배, 세 배,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 뉴스에서 뭐죠? 나라에서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규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대출 총량제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대출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려요. 부동산 투자에 못 들어가도록. 자,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생긴 문제가 뭐냐? 이게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샀지만 나는 그만큼의 돈이 없어. 난 한 발 늦었어. 이제 내가 대출 받아서 집 사기는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 2030 해나가는 젊은이들이 주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은 글렀으니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들어가서 여기에 주식에 꽉 많이들 몰려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투자처가 생겼죠. 어때? 코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다 보니까 코인 쪽에도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더라.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나마 주식도 투자인데 투기 아니고 투자입니다. 잘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실체는 있잖아. A라는 회사에 대해서 괜찮을 것 같아. 요거는 이제 오늘 같이 배워볼 부분이에요. 주식은 어떤 거고, 채권은 어떤 거고, 그렇다고 펀드는 과연 어떤 거고, 이걸 가지고서 또 운영한다라고 하는 변액보험이라고, 얘네 다 똑같은 애들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게. 주식은 어떤 거고, 채권은 어떤 거고, 펀드는 어떤 거고, 변액보험은 어떤 거고, 과연들은 얘네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잃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금융 사와 관련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3대 금융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이 아주 기본, 베이스가 돼주는 거, 뿌리가 돼주고 줄기가 돼주는 건 바로 은행입니다. 뱅크라고 얘기를 하죠. 은행은 뭘 하는 데냐? 예대 마진을 봐서 먹고 사는 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행이 돈이 많냐? 아니요. 은행은 돈이 많은 애들이 아니에요. 은행은 신용이 좋은 애들이지. 얘네한테 돈을 맡겨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신용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은행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A라는 은행이에요. 근데 B라는 자산가들이 있단 말이야. B라는 기업이 있어.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자산가는 내 돈을 어디다 맡겨놓고 싶어요. 곳간에다가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도둑으로부터 보호도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얘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B라고 하는 부자, 자산가가 A라고 하는 은행한테 돈을 맡기게 됩니다. 자, 맡기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아까 돈의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전에. 그럼 이 돈의 가치에 맞는 이자를 부자 B한테 주게 되면서 그러면 A는 뭘 갖고 돈을 버느냐? 이 받은 돈을 가지고 빌려줘야 돼. 누군가 돈을 원하는 C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C는 돈을 빌려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야겠죠. 이거를 이자라고 하는 거지. C가 A한테 주는 이자를 가지고서 A는 어느 정도 남겨 먹으면서 B한테 이자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몇 퍼센트 정도 줘요? 한 2% 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돈이 있는 사람이 B가 그 은행에다가 A한테 돈을 예치하게 됐어. 예금을 들었어. 하니까 이자로 몇 퍼센트를 줘요? 2%의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A가 돈이 필요한 사람 C한테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몇 퍼센트를 받아요? 5%를 받아요. 그러면은 5% 받게 된 돈 중에서 A는 B한테 얼마큼을 주면 되는 거? 2%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큼 남았어? 3% 남는 거잖아요. 요거를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다, 예대 마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기본적으로 남돈 갖고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돈 벌기 쉽죠? 간단해요. 내 돈도 아니야. 어때? 돈을 나한테 맡기고자 하는 애들한테 돈 받아서 그 돈 가지고서 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대 마진을 버는 신용을 가지고서 운영되는 게 바로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예치하는 고간의 역할. 그리고 이거를 어때요? 어느 정도의 금리를 주면서 대출을 해주는 역할. 요게 은행의 가장 큰 역할이고 우리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 이게 그냥 예대마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좀 해가지고 돈을 좀 굴려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요거를 알아야 돼요. 주식과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행 먼저 다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랬을 때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이번 달 기준했을 때, 그 10월 29일이네요. 10월 29일 기준했을 때 적금 월 10만 원, 예금 1000만 원, 12달 기준했을 때 현행 예금 금리와 적금 금리를 한번 본 거예요. 정말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금과 적금을 구분하셔야 돼요. 예금은 뭐냐? 내가 1억이 있어요. 돈 1000만 원이 있어요. 은행에다 예치하는 거를 예금이라고 합니다. 적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달에 제가 10만 원씩, 한 달에 제가 100만 원씩 모을게요. 요거를 적금이라고 합니다. 예금은 목돈 나는 거. 적금은 푼돈 모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나오는 금리는요, 이율은요, 전부 다 1년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갖고 예를 드는 거잖아. 1000만 원을 가지고서 내가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몇 퍼센트를 준대? 2%를 줄게. 라고 하면은 내가 1000만 원 은행에 맡겼어요. 그럼 1년 지나가지고 만기 시에 내가 딱 타갈 때는 이자를 몇 프로 준다는 얘기예요? 2% 준다는 얘기야. 1000만 원에 2%면 얼마예요? 2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마지막에 1년 지나서 만기 때 가져갈 때는 1020만 원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라에서 요대로 안 두지. 왜? 너 은행에다 돈 넣어서 돈 벌었잖아. 이자 소득 있잖아. 이자 소득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세금이 있다고. 이자 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자 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기억나죠?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14%의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4%를 받는 거고요. 이거를 국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라 그래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0분의 1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또 걷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의 그 이자소득세 여기다가 1.4%의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15.4%를 떼어갑니다. 나라가 세금으로. 내가 1000만 원을 맡겼어. 그러니까 이자를 2% 준다고 했으니까 1년 뒤에 2%에 해당하는 20만 원이 이자로 붙지만 이 20만 원의 15.4%에 해당하는 약 3만 원에 대해서 나라가 띠가고 나는 17만 원의 이자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세후 이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보면 예금 중소기업은행에 가면 가장 지금 이번 달 기준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게 1.77%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1000만 원 맡기면 17만 7천 원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후 금리로는 얼마예요? 15%가 되는 거야. 왜? 2.5%는 15.4%에 해당하는 이자로 나라가 떼어가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자를 14만 9,740원을 받아가는 거다. 이해가 되죠? 큰 흐름상 어떤 내용인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떤 거 1금융권에 있는 금융사들, 소위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금 금리를 보니까 제일 높은 데가 중소기업은행에서 1.7%, 그 다음이 카카오뱅크 새롭게 나온 거 아시죠? 여기서 1.5%, K뱅크 1.5%, 광주은행 1.49%, 1.48%, 1.35%쭉 해서 지금 은행 금리는 몇 퍼센트 정도 주느냐? 제일 높은 예금 금리가 1.7%고 제일 낮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34 정도가 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받아가지고 뭘 한다 그랬어? 아까 예대만 한다. 이 은행에서 대출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출은 크게 두 가지의 대출이 있어요. 하나는 담보대출이 있고요. 하나는 신용대출이 있어.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뭐 하나 담보로 잡고 대출해줬다가 돈 못 갚으면은 뺏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돈 못 갚으면 주택 뺏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경매 붙여가지고 나는 내가 빌려줬던 확보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은행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담보대출은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담보대출이면은 금리가 상당히 낮은 겁니다. 거꾸로 신용대출은 따로 담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신용만 믿고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신용 안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 끝까지 그 사람 찾아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용이 높은 사람들이 괜찮게 낮은 사람 받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대출 중에서 가장 금리가 낮을 거야 예상되는 건 바로 주담대, 담보대출인데 이 담보대출의 추이가 지금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좀 보면은 크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나눠져 있어요.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거고 고정금리는 한번 픽스 되면은 5년, 10년 쭉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변동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이번에는 제일 낮은 애부터 나와 있겠죠. 왜? 내가 고객의 입장으로 찾아보는 거니까요. 마찬가지 포탈에서 2020년 10월 29일 자 봤을 때 경남은행에 있는 대출 상품이요. 최저금리가 2.47, 평균적으로 봤을 때 2.6% 정도의 금리로 돈을 대출을 해주더라. 자,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을 대출하는 거고 10년 동안 받게 되는 거고 LTV, 뭐 동시나 이런 거 안 할게요. 지금 이거 설명해 주려고 온 거 아니니까. 했을 때 2.67%, 우리가 아까 은행에다가 맡기니까 최고금리 몇 퍼센트 줬어? 1.77%. 평균 잡아서 1.4% 정도 주는데 지금 보니까 대출 금리가 몇 퍼센트예요? 평균적으로 2.6%, 평균적으로 한 3%, 4% 정도의 평균 금리가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금 금리 1.7, 제일 높은 게, 대출 금리 제일 낮은 게 2.7,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1%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은행의 수익 구조, 예대 마진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예금에 대해서는 1.7% 주고 대출에 대해서는 2.7% 받아서 1%의 수익을 남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까? 그러면은 금리 고정금리로 가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어때요? 3.5%, 3.34%. 왜? 지금 변동금리는 2.67%인데 왜 3.34가 고정금리가 가게 되느냐? 앞으로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은 추이가 있단 말이에요. 왜? 미국이 테이퍼닝을 시작을 했잖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지난달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올해 내 한 번 더 올리고 내년에 또 올라갈 걸로 예상돼. 그로 인해 가지고 예금금리, 적금금리도 올라가겠지만 대출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래버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영끌족들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과열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적어. 그런데 저 집은 사고 싶어.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신용대출 담보대출 다 받고 부모한테도 대출 받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걸 영끌이라 그러지. 그래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요만밖에 안 되고 대출이 이만큼이야. 이렇게 용기 있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이 올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 또 하나는 대출하더라도 금리가 낮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두 번째 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죠. 이야, 대출 금리가 막 늘어나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하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이거를 던지는 순간 금매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금리는 굉장히 우리가 삶에 있어가지고 사업을 영위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금융사를 배우면서 뭐를 배웠어요? 은행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있고요. 금융사가. 그 다음에 1금융권에는 은행이 있고요. 2금융권에는 증권사하고 보험사가 있고요. 3금융권에는 은행이 있어. 근데 얘는 무슨 은행이야? 상호저축은행이에요. 작은 은행이야. 작은 은행. 이 1금융권에 있는 은행들은 큰 은행이에요.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경남은행 이런 것도 큰 은행이라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들은 조그만 은행들이에요. 새마을금고 이런 이 조그만 은행들은 어때요? 돈을 받았을 때 뭔가 좀 불안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맡기더라도 이자를 1금융권보다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자, 거꾸로 대출을 받아가는데 대출을 좀 더 1금융권보다는 완화해서 해줘. 1금융권에서는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를 2금융권, 3금융권에 가면 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이 대출 한도가 많단 말이에요. 대신에 대출 금리가 높아요. 네, 높아요. 1금융권 은행과 3금융권 저축은행의 차이는 뭐냐? 1금융권은 큰 은행,
상금융권은 작은 은행. 그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큰 은행에서는 돈을 맡기게 되면은 이자를 주는데 좀 작게 이자를 줘요. 마찬가지 빌려주더라도 돈을 이자를 조금만 받아요. 대신에 좀 타이트하게 보지 대출하는 거를. 상금융권 돈을 맡기게 되면 이자를 많이 줘요. 왜? 약간 리스크하니까. 그리고 얘네가 대출을 해주더라도 이자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1금융권에 안 가고 3금융권 가고 대출을 받는 거야? 얘네는 정해진 것보다 좀 완화해가지고 대출을 좀 많이 해주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불안해가지고 상금융권에 돈 맡기겠나?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요. 예금자 보호공사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금융사, 한 금융사, 저축은행이더라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금 그리고 플러스된 이자까지 합쳐가지고요.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회사가 망하더라도 예금자 보호공단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걔네들은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상호저축은행의 예적금을 마찬가지로 살펴보니 예금 금리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전에 은행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였어요? 중소기업은행의 예금이 1.7%짜리가 제일 높은 거였어요. 그런데 저축은행으로 가게 되니까 예금 금리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이 전기예금이 몇 %예요? 2.56%를 주더라. 2.56%를 주더라는 거예요. 아까 1.7 대비했을 때 0.8% 정도를 더 주는 거죠. 평균 잡더라도 어때요? 2.5% 정도의 금리를 주더라. 내가 나중에 우리 학생분들이 저축을 하더라도 어디에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도 되겠구나. 왜? 금리를 좀 더 받기 위해서는 단 조심해야 되는 게 맥스 얼마까지만 거기 들어가야 돼요? 5천만 원까지만. 왜? 만약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작은 회사다 보니까 망해버리면 내 돈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니까 예금이라고 하는 거, 은행이라고 하는 거,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거 눈에 좀 들어오시는 것 같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배울 거예요. 뭐를 배울 거야? 적금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예금이라고 하는 거 목돈을 맡기는 거여서 내가 1,000만 원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했어요. 근데 적금은 좀 달라요. 매월 내가 10만 원씩을 모을게요 라고 하는 게 적금이란 말이에요. 10만 원씩 우리가 아까 똑같은 이자 2%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금을 1,000만 원을 은행에다가 맡길 거예요. 이자 2% 줄게요 라고 하면은 1년 지났을 때 1,000만 원 대비했을 때 20%를 세금 고려 안 했을 때 20%를 이자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금은 좀 달라요.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은행에다가 적금을 들게요. 근데 얘는 이자를 몇 % 줄 거예요? 2% 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아주 단순한 계산했을 때는 1년 동안 내가 은행에다 내는 게 얼마를 내는 거야? 10만 원씩 12번 내는 거니까 120만 원 내잖아요. 이 120만 원 중에서 2%니까 어때? 24,000원을 내가 이자로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 잘 생각을 해봐요. 첫 달에 낸 내 돈 10만 원은 12달 동안 이자를 받죠. 그러니까 얘는 온전히 2%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달에 낸 내 10만 원은 12달이 아니라 11달만 이자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11달, 그러니까 2% 곱하기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것만 이자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7개월째 내가 낸 10만 원은요, 중간에 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2%의 이자긴 하지만 이자를 몇 달 동안만 받는 거야? 절반에 해당하는 6달 동안밖에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2%의 절반에 해당하는 1%밖에 이자가 안 붙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 달에 내가 내는 10만 원은요. 한 달밖에 이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2% 곱하기 12분의 1밖에 이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전체 발생 원금 대비 1년 동안의 원금 다 모은 거 대비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는 예금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왜? 첫 달에 낸 거는 전부 다 이자를 받는 거지만 마지막 달에 낸 거는 한 달밖에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쭈루루루 줄어들다 보니까 절반 살짝밖에 더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예금 이자 2%라고 하더라도 예금 이자 2%는 그 돈에서 바로 2%를 받는 거지만 적금 이자 2%입니다는 실질적으로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와 있는 적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
은행에서의 예적금, 아까 제일 높은 게 1.7 정도 되는 거였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은행에 가면은, 어때? 2.1 정도, 2.1 정도. 근데 수협은행에는 1.9, 1.5, 1.4, 요 정도의 적금 금리가 형성이 돼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상호저축은행으로 가니까 좀 더 올라가죠? 어떻게? 3.5까지도 있어요. 3.5, 3.2, 2.8, 2.7 요만큼까지의 적금 금리를 보여주고 있더라. 자, 우리가 그래서 뭐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제 금융사로 들어와 가지고요. 금융사는 크게 3대 금융사가 있어요.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가 있어요. 이걸 3대 금융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첫 번째인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한국은행이 있고요. 1금융권에 해당하는 큰 은행들이 있고요. 2금융권에 해당하는 보험사 증권사가 있고요. 3금융에 해당하는 작은 은행들, 상호저축은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예대마진,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갖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살펴본 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예금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약 1%그 이상 되는 예대마진을 얘네가 먹고 있네. 그런데 이거 말고 저축은행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작은 은행은 금리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구나. 근데 여기에 맡기게 되면 좀 위험하잖아. 아니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보호공사가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배울 거예요? 증권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은행은 예대마진 갖고서 먹고 사는 회사예요. 그렇다면 이 증권사라고 하는 데는 뭐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채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는 아이템이 있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어. 그래서 준비가 이제 다 됐어. 근데 이제는 이제 사업 잘 영위해 나가기만 하는데 딱 난 뭐만 없어? 예, 돈만 없어요. 돈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 라고 해가지고요. 돈이 있는 쩐주들을 불러놓고 사업 투자 설명회를 내가 하는 거예요. 쫙 초청해갖고 불러놓은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만들고자 하는 뭐는 이마저마한 걸 만들고자 하고 이거에 대한 시장성은 어떻게 되는 거고 재료는 어떻게 갖고 올 것이며 직원들은 어떻게 채용을 할 거고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요 성과는 이만큼 낼 거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나갈 거고 향후의 발전성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PT를 쫙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투자자들이 괜찮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저한테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가? 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는 어때요?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인은 제가 아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주식 회사의 가치를 나눠가지고 이거를 사가시는 거예요. 한 주당 5,000원씩 해갖고 팔 겁니다. 그럼 제가 총 100주, 1000주, 만주 이만큼을 만들어놨으니까 5,000원씩 주고 각자 사가세요. 라고 해갖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가게 되면 이거를 바로 주식을 가져가게 되는 거. 회사의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 이건 누구의 회사야?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가져가는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은 뭐가 좋겠어요?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 그럼 나는 5,000원에 사왔는데 얘가 갑자기 저 회사 괜찮네? 6,000원, 7,000원, 8,000원, 만 원이 됐어요. 두 배로 올랐잖아. 그럼 내가 사갔는데 두 배 올라간 거에서 팔면은 나는 이익을 실현한 거잖아. 두 배로. 요게 바로 주식이다. 또한 내가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서 회사가 잘 운영돼.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땡큐 고맙잖아. 돈 있는 사업주가 아니라 소유자들이니까 운영해서 성과나 경영 이익 중에서 일부를 배당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 소득도 발생할 수가 있고 매매 차익이 있으면은 요 차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채권은 뭐냐면 투자하기 좀 그런데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투자하긴 좀 그래. 그래요? 그럼 저한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그런가? 그럼 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투자자가 나 이 회사 괜찮아. 이 회사 내가 사갈게. 주식을 사가는 거고요. 나 투자하긴 좀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회사한테 돈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채권에는 뭐가 써 있어요? 내가 몇 퍼센트의 이자를 줄 건지 그리고 요거를 언제 줄 건지 만기가 언제인지 내가 그래서 3년 뒤, 아니 5년 뒤, 아니 10년 뒤 몇 퍼센트의 이자를 줄 거야? 3%의 이자를 따져서 3% 이자를 따져가지고 돌려줄게요.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1,000만 원어치를 누가 샀단 말이에요. 채권 발행은 내가 하는 거고 1,000만 원어치 사갔어. 근데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3년 뒤에 3%의 이자를 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1,000만 원을 주고 나 1,000만 원 갖고 운영을 하죠. 3년이 도래했으면은 난 이 채권에 따라가 돈을 갚아야 돼. 얼마를 갚아야 돼? 1,000만 원 플러스 이자가 몇 년치였어요? 3년치. 근데 1년치당 몇 퍼센트였어요? 3%. 30만 원에 해당하는 거. 1,090만 원을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사간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 양도가 가능해. 마지막에 갖고 온 사람한테 나는 채권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채권이라고 하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면 발행하는 게 국채예요. 나라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국채를 나라가 발행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나라는 믿을만해, 못 믿을만해? 믿을만하잖아요.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나라가 발행을 하는데 국채 만기했을 때 이자를 몇 퍼센트를 줄 거야? 지금 니네 시중은행 가봤자 아까 봤잖아요. 예금 금리 얼마예요? 1.7%밖에 안 되잖아요. 저축은행 가봤자 2.7%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믿을만하잖아. 나라가 2.7% 줄게 저축은행보다 훨씬 믿을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는 사실 기준금리보다 살짝밖에 더 안 높아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사가게 되는 거고,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필요해 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거를 지방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회사도 채권이 필요해. 삼성전자도 필요하고 LG전자도 필요하고 포항제철도 필요하고 그랬을 때 돈이 필요했을 때 나 돈 좀 빌려야지.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요. 채권을 발행하면은 이들이 어때요? 퍼센테이지가 국채보다는 높겠죠. 3%, 4%, 뭐 대한항공 이런 데뭐 7% 이렇게까지도 국채를 분양한다. 그 기업체를 분양한단 말이야. 기업체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발행한 것들을 사가가지고 그게 서로 간에 매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식도 회사의 가치를 사가지고 더 높게 팔 수도 있고 채권도 샀는데 그 당시에 정해져 있는 금리가 5%, 6%인데 막 금리가 떨어져. 그럼 채권에 대한 가격이 막 올라가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거래를 해야 되겠는데 아는 사람끼리 아름아름 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인증받은 기관에서 거래를 시켜주는 데가 바로 어디예요? 증권사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증권사라고 하는 데에서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아니면은 비상장 주식 어쨌든 그것들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증빙을 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채권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을 펼쳐져 있는 게 바로 뭐다? 증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를 하는 거예요? 예대마진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고간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은행의 뱅크의 기본적인 역할이 돼주는 거고 증권사의 역할은 뭐냐? 내가 주식을 살 거야, 내가 채권을 살 거야 라고 해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사고 이거를 공정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장을 형성해주는 데가 바로 증권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것처럼 이 금융사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먹튀에 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신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게 바로 금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펀드라고 하는 건 들어본 적 있죠? 펀드는 그럼 뭐냐면은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내가 A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서 내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주식을 내가 뭐 100주를 샀어요. 뭐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게 주식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내가 했을 때 이 원금이 이 가치가 올라가서 내 들어간 원금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가치가 떨어져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내가 세 가지가 부족하네. 먼저 첫 번째는 뭐가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 두 번째는 뭐가 부족해? 돈이 부족해. 세 번째는 뭐가 부족합니까? 시간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내가 돈도 많아야지 투자도 막 삼성전자도 삼전도 사고 막 내가 뭐 아모레도 사고 외국도 들어가고 막 할 텐데 사실 돈이 좀 부족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거 투자하는 게 좀 그래. 세 번째는 맨날 보고 있어야 되는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세 가지가 부족할 때 뭐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전문가한테 내 돈을 맡겨가지고 전문가가 운영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주식 투자는 직접 투자라고 하고요.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돈을 맡겨서 내 돈 운영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돈들을 모아가지고 한 명, 두 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돈을 모아서
큰 돈을 펀딩을 한다. 돈을 모은다는 거죠. 그 모은 걸 가지고서 운영을 시켜주는 걸 뭐라고요? 전문가 운영하는 걸 펀드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간접 투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직접 해서 돈 벌 자신이 있으면 직접 투자하는 거고 내가 그럴 자신이 없어. 그러면 전문가한테 돈 맡기고 그 돈 갖고 굴러가고 나는 수익을 볼게. 요거를 펀드,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이걸 가주가 운영하고 있는 데서 수수료를 띄겠지.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해서 번 돈보다 당연히 펀드에 들어가면은 수수료가 빠지고서 그 빠진 것만큼 제외하고 나한테 수익이 들어온다. 마찬가지 펀드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펀드라고 하는 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수수료를 띄는 구조가 선취 수수료, 여기까지 가져갑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증권사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주식 아니면은 채권 아니면은 펀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운영될수록 도와주는 게 바로 어디다? 증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뭐예요? 금융사 어디에요? 바로 보험사입니다. 보험사. 이 보험사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나눴을 때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은행의 저축과 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은행의 저축은 나 혼자 돈을 모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험사는요. 여럿이서 같이 돈을 모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한 100집이, 100가구가 한 섬에 모여 살고 있어요. 한 섬에 모여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집에선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홀랑 같아가지고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먹고 살겠어? 못 먹고 힘들어요. 못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100명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한 달에 10,000원 없어도 먹고 살지만 만약에 불 나버리면 망하는 거니까 매 월마다 10,000원씩 모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요. 매 월마다 10,000원씩 모으다가 어느 집에서 불이 나면은 그 집에 그 돈을 도와주는 걸로 하자. 10,000원씩 낸 거는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그 모은 돈 가지고서 그 집은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요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품앗이 제도. 모내기를 한참 해야 돼. 10가정이 있어요. 다 그 밭이, 논이 10개가 있단 말이야. 내 혼자 가고 10개를 다 각자 모내기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10명이 모여가지고요. 한 집씩 하는 건 할만하단 말이에요. 혼자서 열흘 동안 내 밭은 못하지만 10명이 모아서 하루에 한 집씩 10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훨씬 더 기분 좋게 능률적으로 이걸 뭐라고 해? 우리의 내 인력,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인력을 서로 간에 모아가지고 하는 품앗이 제도. 요것이 바로 보험과 같은 제도다. 내가 모아놓은 리스크가 존재하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리스크? 다칠 리스크, 사고 날 리스크, 불이 날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의 출자, 재원을 모아서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그 위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보험사. 이걸 누군가는 관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손해를 입은 건지 아니면 얼마씩 걷어야 되는 건지 계산하고 신용 있게 지켜줘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디에? 보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재테크다라고 하면은 집전과 용전과 수전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집전이라고 돈을 모으는 거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용전 돈을 굴리는 거 증권사에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수전, 요 돈을 지켜나가는 거는 보험사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금융사는 우리가 경영을 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경영뿐만 아니라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금융사, 3대 금융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3대 금융사는 은행이 있었고요. 증권사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보험사가 있었어요. 은행은 예대마진 고가 저장 역할을 해주는 데고요. 증권사는 내가 돈을 굴릴 수 있도록 투자, 주식을 산다, 채권을 산다, 펀드를 산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모두 다 리스크가 존재하잖아.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해지를 해가지고 그 리스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럿이서 돈을 모으자 라고 하는 것을 신용 있게 신뢰 있게 지켜나가면서 기준점을 내주는 게 바로 보험사. 이렇게 세 가지의 금융사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